겨울 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TTS 기능을 아시나요? 이렇게 책을 성우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이죠. 저는 가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서 책을 듣곤 해요. 이북을 사서 이제 그 이북을 TTS 기능을 통해서 들으면서 다닐 때가 있는데, 그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TTS가 목소리가 다 녹음되어 있는 거를 단어별로 만들어서 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 시리의 목소리를 생각하시면 아마 상상이 쉬우실 거예요. 근데 시리보다 조금 더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제 TTS 기능을 쓰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누가 좀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좋은 목소리로 문장을 잘 나눠서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그냥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을 다 해서 이걸 팔면 팔리지 않을까? 이런, 길에서 책을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테니까. 예전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빨간 책방에서 이동진 작가가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읽은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을 책은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원작은 이제 컨택트가 아니고 Arrival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그 영화의 원작 소설이 있어요. 테드 창이라는 굉장히 촉망받는 SF 작가가 있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책을.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빌려주셔가지고 단편집을 읽자마자 바로 이제 그 중장편에 해당하는 다른 책을 또 사서 읽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다른 책들은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요. 이거를 내가 번역을 해야 되나? 원서를 사서 봐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인상 깊게 읽은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단편집, 테드 창의 단편집 당신 인생의 이야기 중에서도 Arrival의 원작에 해당하는 내 인생의 이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낭독의 이유 때문에 오늘은 조금 가능한 한 길게 읽으려고 하고요. 뒷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 테드 창.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려 하고 있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나는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마음에 새겨두려고 하고 있지. 내 아버지와 나는 밖에서 디너쇼를 관람하고 방금 돌아온 참이란다. 시간은 자정을 넘었고 우리는 보름달을 보려고 파티오에 나와 있어. 춤을 추고 싶다고 네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이는 쾌히 응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어. 달빛 아래에서 30대의 남녀가 10대들처럼 몸을 밀착시키고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말이야. 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 이윽고 네 아빠는 이렇게 말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 네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지 2년쯤 된 부부이고 지금은 앨리스 애비뉴에 살고 있어. 이사를 갈 무렵 너는 아직 너무 어려서 이 집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내게 사진을 보여주고 옛날 얘기를 해줄 거야. 오늘 밤 너를 잉태했던 이 밤 얘기를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러기에 적절한 시기는 네가 네 자신의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었을 때이고 결국 우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거야. 너는 네 인생 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로맨틱한, 너라면 감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지. 얘기를 들으려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나는 네가 12살이 되었을 때 네가 말하는 너의 탄생 시나리오를 기억해. 엄마가 나를 낳은 이유는 단 하나, 월급 안 줘도 되는 한여를 드리기 위해서야. 벽장에서 진공청소기를 끄집어내면서 너는 쓰디스 너조로 이렇게 말하겠지. 맞아.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야. 13년 전 난 지금쯤 카펫을 청소할 필요가 생길 거라는 걸 깨달았고 제일 싸고 쉬운 방법이 애를 낳는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자, 이제 청소를 시작하렴. 진짜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건 불법이었을 텐데. 너는 부글부글 끓는 듯한 표정으로 전깃줄을 끌어내서 벽의 콘센트에 꽂으면서 이렇게 말해. 그건 우리가 벨몬트가의 집에 살았을 때의 일이겠지. 살아가면서 나는 양쪽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너를 가졌던 집과 네가 자라났던 집들에. 네 아빠와 나는 네가 태어난 지 2년 후에 첫 번째 집을 팔아. 나는 두 번째 집을 네가 떠난 직후에 팔지. 그 무렵이면 넬슨과 나는 그 농가로 이사하고 네 아빠는 이름이 기억 안 나는 그 여자와 살고 있겠지.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고 그에 관해 자주 생각해보곤 해. 또 불과 몇 년 전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도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지구 궤도상에 우주선들이 느닷없이 출현하고 목초지에 인공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의 일을. 정부가 이 현상에 관해 거의 입을 다물고 있는 동안 싸구려 신문들은 모든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지. 그때 전화가 울렸고 난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거야. 내 사무실 밖의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았다. 한 사람은 짧은 머리에 군복 차림이었고 알루미늄재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냉철한 눈초리로 주위 환경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한 사람은 한눈에 학자임을 알 수 있었다. 턱수염과 콧수염을 기르고 코듀로이 우옷 차림이었다. 옆의 게시판에 스테이플러로 붙여놓은 서류를 훑어보고 있다. 웨버 대령님이시죠? 나는 군인과 악수를 나눴다. 루이즈 뱅크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뱅크스 박사님.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인이 말했다. 천만에요. 무슨 핑계든 교수 회의에만 안 나가도 된다면 대환영입니다. 웨버 대령은 동행한 남자 쪽을 가리켰다. 이쪽은 게리 도널리 박사입니다. 전화에서 제가 얘기하던 물리학자이십니다. 게리라고 불러주십시오. 물리학자는 나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당신이 무슨 의견을 내놓을지 정말 궁금하군요. 모두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내가 두 번째의 손님용 의자 위에 쌓아둔 책들을 치운 다음 모두 자리에 앉았다. 녹음 테이프를 들어봐 달라고 하셨죠. 아마 외계인들과 관련된 것인가 보군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녹음 테이프 뿐입니다. 웨버 대령이 말했다. 알았어요. 들어보죠. 웨버 대령은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물을 뒤집어 쓴 개가 몸을 후드득 하고 흔들어 털가죽에서 물을 떨궈내는 소리를 엇비슷하게 연상시켰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대령이 물었다. 물을 뒤집어 쓴 개가 내는 소리에 비교하고 싶은 마음을 억눌렀다. 이 소리는 어떤 상황에서 녹음되었나요? 그걸 말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안다면 이 소리들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요. 외계인이 말할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외계인은 어떤 행동을 했나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이 녹음뿐입니다. 외계인들을 보았다고 고백한다고 해도 잃을 건 없지 않나요? 일반 대중은 당신들이 이미 그들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웨버 대령은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그 소리의 언어학적 특성에 관해서 뭔가 깨달은 점이 있으신지요? 그들의 성대가 인간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은 확실하군요. 그 외계인들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나요? 대령이 뭔가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려고 했을 때 게리 도널리가 끼어들었다. 그 테이프에 입각해서 뭔가 추측을 할 수는 없습니까? 힘들어요. 그들이 후두를 써서 그런 소리를 내는 것 같진 않지만 그걸 가지고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추측할 수는 없군요. 무엇이든 좋으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웨버 대령이 물었다. 그가 민간인의 조언을 얻는 일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해부학적인 차이 탓에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키는 일 자체가 극히 힘들 거라는 사실밖에는 얘기할 수 없군요. 그들이 인간의 성대가 만들어낼 수 없는 소리를 쓰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하고 그 소리는 인간의 귀로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건지도 모르니. 초저주파나 초음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게리 도널리가 물었다.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단지 인간의 청각 시스템은 완벽한 음향기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후두가 내는 소리를 인식하는 데 최적화된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외계인의 발성기관의 경우에는 추측은 별 의미가 없죠.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우리도 외계인어의 음소들 사이의 차이를 인식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의 귀로는 그들이 의미가 있다고 간주하는 차이를 아예 식별하지도 못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그럴 경우 외계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위해서는 음향 분석기가 필요해질 겁니다. 웨버 대령이 말했다. 만약 제가 박사님께 1시간 분량의 녹음 테이프를 드린다면 그 음향 분석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져도 녹음된 소리만으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외계인들과 직접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령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가급적 완곡하게 설득을 시도했다. 물론 그것이 대령님의 직무겠죠. 하지만 미지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과 직접 교류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교류라는 건 질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 따위를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언어 습득은 절대 불가능해요. 따라서 외계인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면 언어학 분야에서 훈련을 쌓은 사람이 이를테면 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학자가 직접 외계인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녹음만으로는 불충분해요. 웨버 대령은 미간을 찡그렸다. 외계인들이 우리의 방송을 방청해서 인류의 언어를 습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진 않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인류에게 인류의 언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학습 교재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간과 직접 교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주어진다면 그들도 TV 따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출발점에도 서지 못할 겁니다. 대령은 나의 말에 큰 흥미를 느낀 듯 했다. 외계인들은 우리에 관해 모르면 모를수록 좋다는 것이 그의 관점임이 명백했다. 게리 도널리도 대령의 표정에서 그 사실을 읽었는지 눈을 굴리며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웃음이 떠오르려는 것을 억눌렀다. 이윽고 웨버 대령이 물었다. 해당 언어를 말하는 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해당 언어 사용자들이 얼마나 협력적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것저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만 만약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를 이쪽에 가르쳐줄 의지가 있다면 그쪽에서 이쪽 말에 관해 배우는 건 별로 없을 겁니다. 반면에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대신 영어를 배우려고 한다면 상황은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대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은 아마 내 인생에서 2번째로 중대한 전화 통화였는지도 모르겠구나. 첫 번째로 중대한 것은 물론 산악구조대에게서 받은 전화였지. 그 시점에서 네 아빠와 나는 아마 1년에 많아야 한 번쯤 통화를 하는 사이가 되어 있지. 하지만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처음에 한 일은 네 아빠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어. 그이와 나는 함께 차를 타고 신원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가는 길고 침묵으로 가득 찬 드라이브를 하게 되겠지. 나는 타일과 스테인리스 강으로만 이루어진 듯한 시체 안치소를 기억해. 냉동장치가 웅웅거리는 소리와 방부제 냄새도. 안치소 직원이 시트를 걷어 네 얼굴을 보여줬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네 얼굴이라는 걸 나는 알아. 예, 맞습니다. 나는 말하겠지. 제 딸입니다. 그때 네 나이는 25살이야.
헌병은 내 가슴의 배지를 확인하고 회란판의 서류에 뭔가를 기입한 다음 게이트를 열어주었다. 나는 오프로드 차를 몰고 캠프 안으로 들어갔다. 볕에 바싹 마른 농장 목초지에 육군의 천막이 잔뜩 들어서 조그만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 이 캠프 한복판에는 채경이라는 별명이 붙은 외계인의 기계장치가 자리 잡고 있다. 사전 브리핑에서 들은 얘기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는 이런 채경이 9개, 전 세계에는 112개가 있다고 한다. 채경들은 쌍방향 통신장치로 작동하며 아마 궤도상의 우주선들과의 연락에 쓰이는 듯했다. 외계인들이 우리와 직접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가 없는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물리학자와 언어학자 한 사람씩을 포함한 과학자 팀이 각 채경을 하나씩 담당하고 있었다. 이 캠프의 팀에는 게리 도널리와 내가 포함되어 있다. 게리는 주차 지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콘크리트 장애물들로 이루어진 원형의 미로를 지나서 채경 본체를 감싸고 있는 커다란 천막에 도달했다. 천막 앞에는 대학의 음향학 연구실에서 빌려온 물건들이 가득 실린 장비 운반용 카트가 한 대 놓여 있었다. 육군이 사전에 검사할 수 있도록 내가 출발하기 전에 미리 보낸 것이다. 천막 밖에는 천막 창문을 통해 내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삼각대에 거치된 비디오 카메라들도 3대에 놓여 있었다. 지금부터 게리와 내가 하는 일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다시 검토될 것이다. 군 정보부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 밖에도 우리는 매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내 경우는 외계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영어를 이해하는지에 관한 추정도 포함시켜야 했다. 게리는 텐트 입구의 천을 옆으로 걷고 나더러 먼저 들어가라는 신용을 했다. 자, 어서 들어갑시오, 손님. 게리는 서커스 호객꾼 같은 우스꽝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푸른 지구에서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는 괴물들을 보면 놀라 자빠지실 겁니다. 그것도 단돈 10센트에 말이죠. 나는 입구를 지나며 중얼거렸다. 현재 채경은 비활성 상태였고 높이 10피트, 너비 12피트의 반원형 거울처럼 보였다. 채경 앞쪽의 갈색 풀밭에 흰 페인트로 분무해 놓은 호는 채경이 활성화되었을 때의 작동 영역을 표시한 것이다. 현재 이 영역 안에는 탁자 하나, 접이식 의자 2, 그리고 외부 발전기와 전선으로 연결된 멀티탭이 하나 놓여 있을 뿐이다. 천막 가장자리를 따라 배치된 기둥들에 매달린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들의 붕붕거리는 소리와 뒤섞여 들려온다. 게리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기계장치가 실린 카트를 함께 밀고 탁자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우리가 페인트로 표시된 선을 넘자 채경은 점점 투명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생유리 뒤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조명의 광도를 높이고 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채경 자체에 생겨난 3차원적인 깊이는 섬뜩할 정도로 진짜처럼 느껴졌다. 그 안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도 될 듯한 느낌이었다. 완전히 밝아진 채경은 반원형 방의 실물 크기 모형처럼 보인다. 이 방에는 가구일지도 모르는 커다란 물체가 몇 개 놓여 있었지만 외계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만곡한 뒤쪽 벽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게리와 나는 서둘러 모든 장치를 연결했다. 마이크, 음향 분석기, 휴대용 컴퓨터, 스피커 따위를. 작업을 하면서 나는 외계인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채경 쪽을 흘깃흘깃 쳐다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하나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놀라서 움찔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또 오세요.